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Through World Human Pulse Estimation Using Radio Signals라는 논문입니다. 이건 2018년 CVPR에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의 목표는 그 가려져 있는 오클루전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람의 신체의 플리스켈레톤을 프리딕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태스크의 문제점은 RF 신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된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새로 제시한 방법이 크로스 모달 슈퍼비전이라는 방법입니다. 일단 우선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 버티컬한 것과 호라이즌탈한 것과 버티컬한 RX 수신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페어드된 것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처 네트워크로 RGB를 넣어줘서 나온 결과와 그다음에 RF 신호들을 넣어서 나온 결과를 이제 로스 텀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입력단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PX와 RX 부분이고, 이건 이제 다른 논문에서 게재된 실험 결과인데, 우선 이렇게 벽을 투과한 상태에서도 이런 신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을 이제 호라이즌탈 히트맵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그다음에 버티컬한 부분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두 개의 쌍의 페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 RF 신호 같은 경우에는 10cm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 5.46GHz에서 7.24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 같은 경우에는 15도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15도의 오차까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8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해서 호라이즌탈한 것과 그다음에 버티컬한 그 레졸루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더 적게 사용할수록 이제 코어스한 좀 각도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촘촘하게 할수록 좀 더 파인한 결과를 얻어서 이제 레졸루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프레임 정도를 인풋으로 한꺼번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 100프레임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100 곱하기 n by n인데, 이건 이제 호라이즌탈한 것과 벌티컬한 것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네네네. 안테나 8개 쓰고 호라이즌탈하고 버티컬 액시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8개 사이의 거리가 10cm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신호를 저희가 받았을 때 뎁스의 오차가 10cm. 레졸루션이 네, 레졸루션이 10cm입니다. 그건 주파수 때문에 거고. 네, 그다음에 앵글은 뭐죠? 앵글은 이제 각도를 해서 이게 15도로 지금 오차가 최대 15cm까지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15도. 그 시그널을 수신하는 어디서 왔는지 그 각도를 고민하는 건데, 그렇게 각도의 레졸루션이 우선 15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안테나의 스펙으로 그렇죠? 네, 안테나의 스펙. 네, 안테나 스펙. 그럼 8개 안테나가 그러면은 8x8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호라이즌탈 8개, 버티컬 8개, 그럼 총 16개? 네, 맞습니다. 그럼 100프레임은 무슨 얘기예요? 프레임은? 그러니까 한 번 이제 호라이즌탈한 것과 버티컬한 게 한 번 딱 받아지게 되면 그게 한 프레임이 되고, 인프로스로 넣어줄 때는 100프레임을 한꺼번에 넣어주게 됩니다. 인풋으로. 인퍼런스를 넣을 때 100프레임을 모아서 넣는다? 아니, 학습시킬 때도 그렇고, 학습시킬 때도 인프런스 할 때도 그렇고 100프레임을 한꺼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약간 슬라이딩 윈도우네요? 슬라이딩 윈도우가 맞습니다. 100프레임이다, 시간축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전 장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슬라이스로 프로젝션 된 게 호라이즌탈하고 버티컬 시스템이 하나씩만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버티컬 채널 하나, 호라이즌탈 채널 하나예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볼륨 형태로 3디멘전을 텐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냥 프로젝션만 저렇게 보여주는 건가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데이터 형태가 일단 시그널은
실수하고 허수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한 채널은 리얼로만 채워진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허스로만 채워진 채널이 있어서 두 채널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호라이즌털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버티컬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따지면 두 장의 이미지가 있고 각 이미지는 투 채널인데 하나는 버티컬 이미지, 하나는 호라이즌털 이미지 이렇게 두 장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스마다 있는 건 아니고 버티컬 한 축마다 호라이즌털이 하나씩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 페어입니다. 딱 한 페어로? 네, 한 페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100프레임이지만 이게 m by 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축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뎁스가 이제 k 픽셀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200 by n by k하고 그다음에 200 by n by k가 되게 되는데 이 2가 생기는 이유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실수와 허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채널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K가 뭐지? K가 뎁스입니다. 여기 Z축으로 이 픽셀의 개수고 이게 뎁스로 퀀타이즈한 값을 받는 거야? 네, 맞습니다. 뎁스로 퀀타이즈 된 값입니다. M은 이제 이쪽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뭐죠? 마우스가 지금 네. 컨트롤 L입니다. 네. 그걸 다 지키라 알아? 포인터를 전환하는데 지키라 알아? 지우는 거 쉽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외웠어요. 컨트롤 L 네, 그래서 n by k가 되고 그다음에 n by k가 됩니다. N하고 M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돼요? K는 지금 레졸루션 단위가 10cm라고 했잖아요. 네, 10cm 간격으로 K 개의 뎁스를 센싱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M은 각도예요? 이제 아까 15도씩 8개의 안테나니까 총 120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도로 해서 이제 쭈루루루 해서 그러면 약간 이게 사실 이미지가 아니라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수부랑 실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네, 폴라 코디네이트가 돼야 되는. 각도랑 우선 거리가 있으니까 우선 유클리디안으로 바꾼 유클리디안으로? 네, 바꾼 게 아닌가. 이큐렉탱글러 코디네이트 같이. 네.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니까 버티컬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미지가 아니고 뎁스로 다 이렇게 들어온다. 뎁스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고 레이저가 이렇게 버티컬한 방향으로 나가요. 돌아오는 것도 버티컬이니까 원디멘전인데 RF는 뎁스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시급 뎁스로 쫙 쌓이고 들어갈 때는 이제 200프레임, 그러니까 100프레임인데 커더로처럼 들어가니까 200프레임인 것 같은데 저게 이미지가 아닌 거잖아요. 200 곱하기 1 곱하기 K가 그냥 이 축에 대해서 그냥 뎁스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각도 만약에 M이 그러면 각도로 결정되는 파라미터라면은 예를 들어서 센서의 어떤 중심부로부터 방사형으로 나가는 형태로 앵글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어떤 중심에서부터 5도 방향, 10도 방향, 15도 방향 이런 식으로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네모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권명기 학생의 길은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실제 지오메트리 무시하고 그냥 저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쓴 거다. 저는 각도별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네. 저는 XY도 X2, Y축도 정의가 되니까 그렇게 바꾼 거. 바꿔서? 네네. 거리랑 각도가 있으면 좌표를 카메라도 지금 아. 콘이잖아요. 카메라도 이렇게 콘으로 이렇게. 네, 콘이죠. 그렇죠. 근데 XY 쪽은 저희가 XY축으로 하진 않잖아요. 콘으로 되는 건 뎁스 쪽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처럼 또 폴라 코디네이트처럼 쓰게 되는데 이미지는 이렇게 2디멘전 프로젝션이니까 엑시스가 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뻗어나갈 때 어떤 센서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가는 겁니다. 콘처럼. 네, 또 콘처럼 나가서 이미지 플랫 하나에 그냥 찍히는 그런 게 지금 논문 보고 있는데 M하고 N하고 K가 논문에 나오는 적이 있는 건가요? 저게 어디서 나온 건지 좀 찾아보고 싶어서 논문 보고 있는데 저런 거 제가 임의적으로 좀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 논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표기가 나와 있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붙이는 겁니다. M by N. 임의로 M과 N과 K를 뭘로 붙인 건지. 일단 이것도 어쨌든 픽셀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M by N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M하고 N 그다음 K를 인트로듀스 한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 각각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냥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저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뭘까?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았었는데 FMCW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만 나와 있었는데 FMCW 방식에 대해서도 관련된 논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FMCW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저거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권병기 학생이 얘기한 대로 저게 앵글 퀀타이제이션 된 약간 그런 그리드? 그냥 데이터 스트럭처지 저게 이미지나 어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저게 네모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모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나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네, 그리고 그러면은 허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허수가 나타내는 거는 페이지의 차이니까 페이지 차이예요? 그러면 페이지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하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이너소이드 함수의 뭔가예요? 어떻게 측정되는 거지? 일단 FMCW 방식이 프리퀀시가 이렇게 사용이 생긴다고 했을 때 FMCW가 약간 GOA 같이 TGOA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그 타임 딜레이를 있잖아요. 네. 타임 딜레이죠. 타임 딜레이가 허수로 어떻게 나오죠? 제가 알기로 타임 딜레이랑 도플러랑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도플러가 같이 들어가고 네, 그거랑 벨로시티랑 두 개를 함께 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플러면은 프리퀀시 디퍼런스가 나와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프리퀀시 디퍼런스를 어떻게 허수로 나타내지? 그냥 저거는 사이너소이드 함수의 뭔가인 것 같은데. 근데 그 FMCW 사이너소이드를 안 쓰고 첩 시그널이라고 첩 시그널을 써요? 소스 그거 네. 그 하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TX랑 RX에서 그 살짝 달라지는 프리퀀시 가지고 메모리 비트 프리퀀시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타임 디퍼런스랑 뭐 브레이크 디스턴스 차이 같은 거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저도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타임 디퍼런스하고 프리퀀시 디퍼런스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일 메인은 그냥 비트 프리퀀시가 좀 FTX랑 RX에서 프리퀀시 차이가 아주 살짝 생기는 그걸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그거랑 그다음에 그냥 삼각파형 성질 사용해가지고 구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디퍼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프리퀀시 디퍼런스하고 타임 디퍼런스하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거라서 2디멘전이니까 뭔가 허수로 표현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수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냥 2디멘전을 그냥 2디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는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네, 딱히 허수의 의미가 2디멘전을 그쵸. 그리고 타임 디퍼런스도 지금 보니까 그냥 프리퀀시 디퍼런스랑 삼각파형 주기 가지고 그냥 유도해줄 수 있는 거. 뭐야? 이렇게 바뀌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2디멘전을 어떻게 저는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게 FMCW를 여기서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거 개념이랑 코드 있어요? 없습니다. 기터브가 없었고 데이터셋도 공개를 안 해놔서
그리고 여기서도 논문에서도 FMCW 방식을 사용했다고만 나오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냥 레이더나 다른 센서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긴 하던데 그냥 사용한 신호가 투스 모양으로 돼 있어서 걔의 주기만 알고 있다면 비트 프리퀀시를 가지고 타임 디퍼런스를 재서 그냥 디스턴스 메저먼트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FMCW가 별거 아닌 건데 FMCW 딱 그 방식인데 근데 그걸로 얻어낸 게 뭔지랑 그다음에 어떻게 엔코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논문에서 아마 없고 이 논문 그 디나카타비가 했던 그 전에 논문들이 있거든요. CIR이나 이런데 그런데 아마 이 설계가 아마 있을 거고 그거를 그냥 썼다인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여기 명확했다. 인용된 논문을 또 타고 들어가 타고 봤는데 들어가요. 거기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한번 더 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한번 나중에 그거 조사해서 완전하게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주어졌다 센싱으로부터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센서 타입이 어떻게 되고 어떤 원리인지는 다음에 세미나 좀 준비를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FMCW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처 네트워크로는 프리트레인드된 오픈포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GB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이제 키포인트 컨피던스 맵이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F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템포럴 컨볼루션으로 일단 인코딩을 하고 두 개를 채널 와이즈로 콘케테네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 디코딩을 할 때는 이제 프랙셔널리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업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매저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넣어준 것과 그다음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RF 이미지를 넣어준 것을 로스를 매저할 때는 각 컨피던스 맵에 그 I, J 각 픽셀별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재게 됩니다. 근데 왜 100프레임을 그 인풋으로 넣어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RF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스파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스파셜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그 반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0프레임을 한꺼번에 넣어주게 되는데 미싱 인포메이션이나 미싱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 프레임에 좀 출력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프레임을 한꺼번에 넣어주게 되는데 만약에 I의 시점에서 그 2D 스켈레톤이 결과물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이 백프로페이케이션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프레임들은 마이너스 1초에서 1초 사이 정도에 이제 몰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100프레임을 넣어줬을 때 62.4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마이너스 1에서 1초 동안에는 33프레임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가 되게 되면은 66프레임 정도가 필요한데 50프레임 정도만 넣어주어도 이제 어느 정도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100프레임이 네. 현실적 프레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약간 더 헷갈려지기 전에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보면 네. 여기서 vertical 히트맵과 horizontal 히트맵이라는 게 저 사람 키포인트랑 상관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그널 받은 시그널의 히트맵이라는 건가요? 로우 데이터에 이제 호라이즌털한 것과 벌티컬한 것.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랑 관련이 사람 휴먼 키포인트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RF 시그널에 대한 히트맵이 네, 맞습니다. 이게 히트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베이시스 같은 게 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티컬 히트맵이 있으면은 어떤 특정 뎁스 그 다음에 특정 예를 들어서 각도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 각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이미지처럼 2엑시스여야 되잖아요. 뎁스하고 하나는 각도. 그러면 그 각각의 빈에 해당하는 어떤 베이시스 같은 게 있는 거야. 그걸 현재 주어진 시그널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히트맵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시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프로토타입 템플릿 같은 게 각각 어떤 정형화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같은 게 각각마다. 네, 그게 있어서 이렇게 이 뎁스고 이 각도일 때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어떤 게 있고 그거하고 실제 시그널하고 뭔가 리스폰스를 매저해서 히트맵 형태로 발현이 돼야지만 저런 게 나오지. 그게 아니면 사실 지금 시그널에서 바로 컴퓨테이션 되면 사실 스칼라밖에 안 나오거든. 그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뎁스로 그냥 자르고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히트맵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있는데 호라이즌탈 히트맵이라는 게 신호가 바닥과 평행한 플레인에 대해서 리플렉션 되는 프로젝션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논문 읽으면서 어떤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각각의 픽셀마다 뎁스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밑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이제 그게 호리존털한 거고 그리고 이제 버티컬하게 그냥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그래서 각 픽셀의 값은 이제 뎁스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히트맵이 왜 그러니까 어떻게 2D가 나오는지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데 히트맵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저 히트맵이 그냥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얻은 건지.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그 히트맵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두 채널이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다는데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일단 뭔지랑 그게 얻어지려면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돼서 저희 히트맵이 나오는지. 근데 보통 안테나에서 쿼드라처로 설계하는 게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할 때 이제 사실 일렉트로 마그네틱이 가려면은 횡축이랑 버티컬한 그 파형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쭉 나가려면 네. 그거 만들어주려고 코사인이랑 사인 곱해서 보통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도 쏠 때도 그러면 이제 쿼드라처럼 나오고 들어올 때도 쿼드라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아마 잘 모듈레이션 하면 다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거랑 또 다른 거고. 안테나 신호 분석할 때는 그 스틸러블 매트리스 그 각도 매트리스랑 앰플리튜드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우선 신호가 컴플렉스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우선은 컴플렉스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히트맵 같은 경우는 기본 뎁스에서 이제 앰플리튜드랑 앵글이 다 나왔으면 어느 뎁스에 모이는 지점이 있을까? 넷플릭스가 많이 되면 거기 다 모이겠지. 그러면 거기에 앰플리튜드가 크게 나올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도 그냥 어떤 슬라이스를 가정하고 나서 거기서의 어떤 에너지가 모이는 그거 정도를 기록한 약간 딕셔너리 같이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권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를 그냥 했는데 뭐 물론 제가 논문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추리를 해보는 거지. 맞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파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논문이 원리에 대한 논문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근데 이 데이터를 그렇게 저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보듯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텐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라인 센서 두 개가 이렇게 호라이즌털하고 버티컬하고 두 개를 쌌는데 얻어진 거는 약간 2D 이미지 형태의 휴먼 피규어가 이렇게 딱 주어졌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건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죠. 카메라 센서 픽셀마다 이제 카메라 센터에서부터 나간 레이를 하나씩 측정을 하면은 저런 이미지가 얻어지는 게 맞는데 이건 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라인하고 라인 센서들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2D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이해를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 이건 이제 버티컬만 가지고 나온 출력입니다. 저거는 버티컬만 가지고 나왔어요? 버티컬만 가지고 저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논문에 계속 지금 읽으려고 지금 버티컬만 가지고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으로 버티컬한 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어서 저렇게
그 뎁스 이렇게 쌓은 거 아닌가요? 뎁스를 계속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쌓는 거라고. 근데 이게 머리하고 발인데 그게 뎁스가 되나? 그럼 밑바닥에 쓰거나 천장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뎁스라고 하는 거? 그렇네요. 앞에서 봤을 때 뎁스 10cm 정도는.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슬라이스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슬라이스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또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다른 논문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다른 논문에서. 이건 그래서 이 축에서 TX 부분이 있고 여기 호라이즌털에는 이제 RX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발표하시는 논문이랑 요 지금 나와 있는 레이더랑 다른 시스템? 네, 다른 시스템. 레이더 아니고 와이파이. 아 와이파이. 아. 이거 또 와이파이? 네, 그것도 와이파이. 다른 시스템. 센서 파트하고 센서 시그널 파트는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세미나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시죠. 지금 저희끼리 얘기해봤자 예측해봤자 다 틀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이거를 잠깐 다시 볼래요? 네, 이거는 커런트 프레임. 이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간축에 따라서 어떤 그 피크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요. 이게 그 만약에 그 i라는 타임에 2D 스켈레톤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2D 스켈레톤이 나올 수 있도록 팩프로피케이션 했을 때 영향을 준 프레임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i 시점을 0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1초에서 1초까지 프레임을 이렇게 쭈르륵 나눠볼 수가 있는데 RF 시그널들을 그 영향을 준 프레임에 많이 줄수록 높은 스코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간에서부터 적어도 0.5에서부터 마이너스 0.5까지는 주어져야지 좀 좋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프레임 사이의 인터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초에 33프레임. 1초에 33프레임? 네, 1초에 33프레임. 그럼 66프레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66프레임 정도가 되면은 이 사이에 알거리즘 프레시전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100프레임은 1초를 더 쓴다? 네, 맞습니다. 1초를 더 써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시간 정도의 영상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까지 다른 장소에서 찍었는데 이제 MIT에서 찍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제 비지블한 씬들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RF 포즈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전이 있으면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이제 넣어서 학습을 시켜요. RF 포즈가 뭐예요? RF 포즈 어디 뭐 방금 RF 포즈라고 했어요. RF 포즈가 아니라 RF 포즈 논문 네트워크 이름. 네, 네트워크 이름이 RF 포즈. 근데 지금 학습하기 전인데 비집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학습 데이터로는 일단 비지블한 씬들만 RGB 씬들만 넣어주게 됩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오픈 포즈를 이제 프리트레인된 걸 쓰게 되는데, 오픈 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오클루전이 있으면은 자세 추정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RGB 이미지만 넣어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인비지블한 것도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그 복원한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와이파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버글 투과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은 그 신호적인 특성은 바뀌지 않고 그 신호의 크기만 감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트레이닝이나 테스트에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거. 어떤 네트워크 전체에서 이렇게 그거 설명 제대로 안 해주고. 트레이닝에서는 어디 사용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어디만 사용하고 그런 부분. 그거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네, 트레이닝을 할 때는 RGB하고 RF를 둘 다 넣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RF만 넣어주게 돼요.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할 때는 여기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하고 뭐가 달라요? 밸리데이션
그 제가 알기로는 테스트도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RF만 넣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이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그게 밸리데이션 아닌가? 네,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이미지는 안 넣어주고 visible chance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할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야 되니까 RGB하고 RF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테스트할 때는 실제로 그냥 RF를 위해서 트레이닝을 한 거니까 RF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의 의미가 헷갈리. 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이제 잘 했는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비지블 씬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RF 신호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결과인데 이게 사실은 그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밀러리티에 관한 식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논문에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DI는 이 정답과 예측한 것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S는 이제 그 이미지 안에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사물의 크기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KI는 이제 관절이 종류마다 다른 상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 곱하기 KI를 하게 되면은 이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밀러리티를 값을 적게 줄수록 이 분포가 더 넓어지게 되어서 그 정답에 더 관대하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이제 오브젝트 키포인트 시밀러리티가 낮을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0.5에서 이제 0.7 구간에서는 오픈 포즈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픈 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거울에 반사되거나 아니면은 그 벽에 걸려 있는 포스터 같은 것들에 보고도 자세를 임의로 추정을 해서 가상의 골격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쭉 평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지만 그 RF 포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는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논문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 사람과 실제 사람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다? 거기서 액큐러시 차이가 네, 나는 거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실제 사람과 예를 들어 포스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템포럴한 정보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프레임을 같이 넣어줘. 그러면 거기서 RF가 사람의 다이나믹스를 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픈 포즈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을 잡는데 얘는 그런 RF가 다이나믹스를 잡는 특성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쉐입은 안 들어가 있을까? 쉐입 어떤 쉐입을 말씀하세요? 포스터랑 사람 비교. 포스터랑 사람 비교할 때 RF를 쓰면 우선은 지오메트리를 다 반영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냥 포스터는 평면이잖아. 네, 그러니까 안 뜨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 디텍션 못 하겠지. 포스터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신호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낮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0.75를 좀 하드하게 이제 이 거리를 잡는다고 여기서 주장을 하는데요. 이 0.75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스파셜한 레졸루션이 RF 신호에서는 굉장히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KS가 저게 높으면은 이거를 타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네, 더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굉장히 정교한 것만 보겠다. 네, 정교한 것만 보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이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낮아지게 됩니다. 저 OKS라는 게 그러면 어떤 키포인트가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스레시홀드를 네, 맞습니다. 스레시홀드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다 하면은 이게 좀 이제 낮은 값이고 작다 하면은 이게 좀 더 높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그런 파트마다 저 K 값을 다르게 준 이유는 예를 들어 사람 지금 저기 보면 손끝보다는 저기 바디를 상체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닌 거 아니야? 더 반대 아닙니까? 지금 저 크기가 큰 게 크면 원이 크면 스레시홀드가 큰 거 아니야? 스레시홀드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몸통은 조금 틀려도 되는데 머리하고 손발은 틀지 마라. 네, 그런 겁니다. 네. 더 관대한 거고 이거는 또 이제 하드하게 잡혀 있는. K가 반대야? 네, 뭔가 생각하기에는 몸통을 더 중요하게 잡는 게 포즈가 손끝이 중요한 조금 움직였을 때 정확한 손끝이 조금 움직였을 때 정확한 사실 손끝이 조금 움직였을 때 더 틀린 거니까. 몸통은 조금 틀려도 총은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손은 살짝만 바꾸면 총을 안 맞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이 사람의 포즈를 측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이 흔들리게 되어서 아예 없다고 틀렸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신체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관대하게 잡는 것을 아, 저기서는 특정하게 뭔가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큐가 적다. 뭔가 좀 평평한 영역이다. 아니면 정보가 좀 덜 없는 영역이다. 정보가 없다기보다는 사람이 신체를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이 아예 틀려지게 되면은 신체의 구성이 아예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관대하게 해서 그 말을 반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반대로 정확히 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은 몸통 구성이 일단 근본이 틀려지니까 나머지도 틀릴 거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이 더 중요해야 되는 거고 그럼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이 원래 그거였어가지고 뭔가 사람 모델을 피팅할 때도 바디를 피팅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래서 저게 더 중요해야 되니까 스레시홀드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데 저 그림을 보면 더 크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 철학적으로 얘가 약간 루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부터 분파하는 어떤 프로파게이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스켈레톤이 구성된다는 건데 지금 스켈레톤이 측정되는 방식은 각각의 그 키포인트들 그러니까 손, 다리라든지 몸통의 어떤 부분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먼저 프리딕션이 돼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인디펜던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도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몸통만 잡으면 다 잘 되니까. 그럼 대충 디텍션을 중간 찍으면 되니까 키포인트의 정보보다. 생각에 어노테이션 할 때 몸통을 잡으라고 하면 좀 많이 빗나가지 않을까. 맞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거기에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넓게 잡냐 그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손발 끝은 사실 포인팅하기가 좀 더 쉽거든. 명확하게 주변하고 컨트라스팅이 되니까. 근데 몸통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있는데 골반 찍으라고 하면 사람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의 인애큐리한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중요성에 의해서 저 K가 결정되는 건지가 조금 생각을 해볼 의미가 있는 것 같다. OKS 저 처음 들어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쇼딩 할 때는 전부 다 실쇼딩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포인트, 서로 다른 파트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잡고 몇 픽셀 바깥으로 넘어가면 틀린 거, 몇 픽셀 안으로 들어가면 맞는 거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가우시안 웨이트를 한 건 저 처음 봐요. OKS 뭐예요? 오브젝트 키포인트의 시밀러리티. 그래서 이게 논문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던 건데 이게 코코 데이터 그 포즈 데이터셋에 뭐라 그래야 되지? 매트릭이라고. 그래요? 네. 코코의 매트릭이었어요? 코코 논문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네. OKS 코코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도 OKS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 같은데 사이즈 아마 다른 거는 그냥 저희 포인트의 크기가 그냥 달라서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스레시 홀딩이 나왔어요. 보통 PCK로 할 때는 이제 이미지 사진마다 보면 이제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면은 더 잘 맞출 수 있고 작으면은 더 맞추기 작으면은 이제 더
그 바운더리가 더 작아져야 되고 크면은 더 바운더리가 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대적인 그 값을 정하는데 근데 보통 한 사진에 상대적인 값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사이즈에 0.5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진에서 포인트 안에서 이제 그 신체 부위 크기에 따라 트리숄딩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통은 좀 더 크게 하고 머리는 좀 더 작게 하고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의 차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요한 부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좀 더 크기별로 클래식한 메저먼트로 한 것 같아요. 어쩌면 RF 자체의 센시티비티도 그 물체의 크기에 비례할 확률이 있는데 스인 오브젝트보다는 몸통 같이 큰 띡한 바디에서 더 스트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사진은 저희 논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 자꾸 논문 그거는 약간 그 논문에 관련이 없으면 약간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네. 잘 보이는데 뭐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저거랑 비례하는 거죠. 저기 키포인트.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모델에서 사용된 K 값이. 네, 그 모델에서는 이렇게 매저를 했다라는. 그러면 이거 추진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K 값이라는 게 뭔가 저 KS 저 스레숄드에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다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설정해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OKS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OKS 썼다? 네, OKS 썼다. 이게 그 서플멘터리도 없어요? 서플멘터리가 없습니다. 서플멘터리가 없다고요? 어디 프로토콜을 따라 했다라는 말에 좀 언급이 있었어요. 네, 코코 거기에서 따와서 사용했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고 코코도 저렇게 KI 다 정한 코코에서? 코코에서 사용한 거를 사용을 해서 저건 코코예요 그럼? 코이피션트는? 아마 코코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거 저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레퍼런스가 어디서 왔고 그게 명확하게 어디서 쓰였는지 그냥 인터넷 블로그인지 아니면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컨피던스를 우리가 스스로 매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레퍼런싱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명료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저는 사실 이 논문 아니고 다른 어딘가에서 사용한 키포인트별 썩기 없네. 인플루턴스 하여튼 그 스레숄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레숄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 길이가 S 곱하기 KI입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커질수록 더 넓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결과이고 이제 오픈포즈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오더라 하는 거고 이제 오픈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려져 있는 부분은 아예 프리딕트를 하지 못한 반면에 이거는 프리딕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 페일리어 케이스인데 이제 오픈포즈 같은 경우에는 반사된 거를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사람의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이걸 이제 사람처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알 수 없는 포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이제 거의 프리딕션을 할 수가 없고 그 반면에 이 RF 포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이제 금속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신체가 나오지가 않는 뭔가 금속을 근데 뭔가 원래 투과해서 한다라는 벽을 투과하는 투과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냥 영상만 봤을 때는 뭔가 뒤에 가려져 있는 벽 뒤에 가려져 있는 상황을 해도 뭐 문이 옆에 열려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냥 이 RF 신호라는 거에 뭔가 뒤쪽에 있어도 어쨌든 벽 어떤 공간이 있으면 회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닙니다. 트래버스 월스라고 했으니까 네, 트래버스 월스. 해설 일어나면 뎁스 DB가 그렇죠. 그건 본데 이게 뎁스나 뭐 앵글 레볼루션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직진성을 가정하고 하는 거라서 투과가 아니면 조금 말이 안 되는 셋업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RF가 투과했을 때 파워가 엄청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투과가 실제로는 안 돼. 여기 근데 그 주의해야 될 거는 MIT 벽은 다 나무예요. 되게 얇아. 되게 얇아요. 그게 또 차이. 그 차이 많지. 중간에다가 철골 콘크리트 넣으면 안 되죠. 근데 나도 저기 궁금했던 게 제가 RF나 이쪽 전자기학 지식이 너무 없어서 약간 이게 아까 실험되는 거 보면은 처음에 1페이지에서 2페이지인가 거기서도
가려진 것과 안 가려진 걸 볼 때 창문 큰 게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그널이 와야지 좀 제대로 된 시그널이 오지. 이게 진짜 뚫고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 두 번이나? 부딪히면 반대로 오는 것도 파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사실 웬만한 벽은 어테뉴에이션이 엄청 커가지고 거의 통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옆에 그 실험 창문 셋업 같은 거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완전 열어놓고. 그래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사 목표고 미국에서 약간 다른 거 끊게 되는 건데 수업 시간 친구분께서 미군에서 이렇게 워드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사람 있는 없나를 판단하는 그 전자기학을 해서 많이 벌었다고. 그게 이 교수님 아니에요? 월수로 RF에서 한 분이 이분이 처음인데. 포즈 이스티메이션 아니고. 포즈 이스티메이션 아니고 있냐 없냐? 전자기학이니까. 그 친구도 전자기학 쪽이야. 그래서 이제 군사 목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총에 열려 있는 셋업에서 논문 전체 그 지표 피규어에 열려 있는 셋업에서 해서 되는 걸 보여줬는데 저기 앞에 복사기 같은 그게 하나 있다고. 이거 철창 그 뭐라 그래 캐비넷입니다. 캐비넷도 결국 옆에 뒤에 전파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을 건데 저게 또 안 된다는 게 조금 의아했었던. 그러면 오히려 더 저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진성, 그러니까 저 이그젬플 중에서 문이 열려 있고 창문이 있었던 거 우연이고 진짜 직진성을 이용한 거라는 어떤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창문 이거 문 열어놨을 때 당연히 저것도 돼야 된다. 저기 오픈 포즈에서 그 RGB 픽셀을 보니까 창문 건너에 사람이 있을 때 오픈 포즈는 반반되고 창문 아예 뒤에 있으면은 오픈 포즈 아예 못 잡고 약간 이런 걸 대비해서 보려고. 아니면 벽만 찍으면 이상하니까. 벽만 찍고 보여주면. 벽만 찍고 보여주면 그림 인포메이션 영이잖아.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있네. 포스터 저기 안에 앉아 있네. 그래서 하늘에 공중에 떠 있잖아요. 밑에 오픈 포즈 두 번째 보면은 밑에.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했네. 위에 사람이 있었어. 안 보이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이트 쪽에서 쓰는 것도 가능한 것 같고. 근데 뭔가 직진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 2번의 첫 번째 아울 메소드에 보면은 사실 사람 얼굴은 보이는데 그 절대 그거가 있어서 아예 얼굴조차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신호가 그 앞에 철제 그거에 반사돼서 돌아오는데 그게 되게 강할 거잖아요. 네. 그 멀리 갔다 오는 거. 그래서 다른 신호들을 좀 죽이는 게 아닌가. 그런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회절돼서 돌아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멀티패스 인퍼런싱이 됐을 때, 아니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때,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때 그걸 아예 그냥 뉴럴 네트워크한테 맡겨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멀티패스 인터피어런스가 알아서 고려되도록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RF 이해를 잘해야 되죠. 이해를 알아야 되죠. 얼굴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포스터라고 하셨던 부분이. 케빈이 위에 또 머리가 사람이 실수로 머리가 그런 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안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못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RF 시그널이 구려서 뭔가 포즈를 잡으려고 하면 더 많은 영역을 봐서 서포팅이 서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어퍼바디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머리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처럼 그런 동그란 쉐입의 어떤 게 있을 때 그게 머리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조금만 바뀐 거지. 논문에서도 멀티패스에 대한 글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벽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멀티패스로 들어온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프레임하고 다음 프레임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이제 사람의 움직임에서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만 이제 영역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스태틱이 아니고 네. 움직이는 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학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습이 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컨피그레이션 약간 레이더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휴먼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이 겹쳐서 오클루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코드를 잘 이스티메이트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레디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미션 파워에 따라서 굉장히 의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이 RF 모델에서 잘 프리딕트를 하는 거는 이제 워킹할 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액티비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건 퓨처 워크로 남겨놓고 있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오히려 다이나믹스에 오버피팅 해버린 거네. 네, 안 움직이면 안 되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약간 저거 템포럴하게 보는 거 이유가 시그널 PSNR이 낮은 상황이라서 PSNR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넌탄션을 더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노이즈에 비해서 시그널이 정말 스트롱하게 있느냐. 그래서 관심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PSNR을 올려서 가져오기 위해서 노이즈 필터링 엄청 집어넣잖아. 스파셜 필터링하고 템포럴 필터링하고 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그널이 뭔가 진짜 추가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작은 어테뉴이트된 그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걸 증폭시켜서 쓰는 형태로 학습을 하면은 더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레이더하고도 세팅이 너무 진짜 되게 똑같은 것 같아서 센서가 레이더로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워킹에 대한 것만 조금 된다라고 얘기하고 스태틱한 거에서는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 언급은 없습니다. 그 언급은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FNCW 레이더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무빙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걔에서 그 RX, TX 차이에 생기는 주파수 차이로 그 디스턴스를 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태틱한 상황에서 사람이 진짜 가만히 멈춰 있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뎁스 매저되는 게 없지 않나요? 아마 이거 월 같은 형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월도 이게 잡히긴 잡히는데 가만히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레디언트를 했을 때 사라지니까 사람이 거기 계속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레디언트를 하면서 벽처럼 인식하는 거 아닌가? 네, 약간 그 레이더의 FMCW 사용법은 도플러를 이용해서 델타를 재는 건데 그 델타 말고도 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델타하고 스테이트를 재는 것 자체가 델타만 재는 게 아니라 현재 그냥 스태틱으로 돼 있는 것도 뭔가 잡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델타를 잡아서 그냥 지금 그러니까 델타 디스턴스를 잡아서 지금 거를 찾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현재 그 디스턴스를 매저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을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않을까? 월은 떴잖아요. 디스턴스. 그게 그냥 뭘 가만히 있어도 뜰 걸. 그냥 가만히 뜨는 있으면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가로축이랑 세로축 움직이는 거 2개 정보 가지고 디스턴스랑 속도랑 이렇게 재는 걸로 그때 간단히 설명된 거 본 것 같아서 제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만 재는 건 아니고 스테이트를 재는 게 있다. 네. 그렇죠? 네. 엄청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하고 제로스 오더하고 퍼스트 오더를 둘 다 재는 거일 거고. 그걸 안 쓰면 오히려 정보를 많이 잃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근데 레이더를 사용할 때는 보통 퍼스트 오더만 쓰거든요. 그 델타만. 그렇게 키포인트를 잡는다? 아니면 저거는 센서를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센서를 딱 고정된 어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놓은 모션으로 로테이팅 시키고 있다든지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델타만 측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쨌든 스태틱 오브젝트 같은 것도 굉장히 뭔가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델타가 많이 생긴다. 만약에 제로스 오더보다는 그 델타를 재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면. 뭔가 반은 움직이고 반은 가만히 냅두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뭐 어싱크론 이게 뭐 호라이전탈하고 버티컬하고의 다른 시그널을 넣으면은 뭐 그 엑시스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시간을 거의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구멍이 많아서 구멍을 메꾸려고 디스커션을 되게 활발하게 해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 지금 논문에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자세하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잘 한번 서베이를 해보고 원리를 좀 파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논문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그 티처 스턴트 네트워크?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센서 구성이라든지 그 논문은 아마 다른 거를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나와 있는 게 없네. 논문이. 이거 오랄 페이퍼였는데? 아닌가? 이거 오랄 아니었어요? 오랄인지는 모르겠어요. CPR 나오면 오랄이 아니었나 보네. 이 다음 게 오랄인 거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 막 설명을 안 하네. 그래서 원래는 프리퀀시를 올리면 통화가 더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낮아지니까 프리퀀시 올리면 말씀이시나요? 올리면 투과성이 낮아져요. 투과성은 낮아지나요? 투과성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회전이 이제 프리퀀시가 낮아야죠. 낮아야 되는. 네. 회절은 프리퀀시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직진성이 좋아지는 거고 프리퀀시 올리면 투과성은 올라야지. 프리퀀시 올라가야 잘 들어가. 투과는 프리퀀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아야 잘 된다고. 투과도? 아닌가요? 내가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하겠다 약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트레이드 오프였다. 아, 우리 연구실은 저쪽에 맞아. 큰일 났다. 그래서 그게 막 트레이드 오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레졸루션이랑 투과성이랑. 그러니까 스냅즈로 슈퍼스성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스냅. 스냅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주파수가 직진한 거에 뭐 그 어떤 개수에 따라서 변의 개수. 예를 0.5다 하면 반은 리플렉션이고 반은 중지하고 수도를 하고.